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쟁력을 보면은 일라일 릴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100조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2조, 연구비가 17조 원, 순이익이 1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0조 원, 일라일 릴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매출액은 280조, 연구비 30조, 순이익이 33조입니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거는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경쟁력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걸도 잘 나가는 유한양행 시가총액 10조고요. 매출액 2조 원, 연구비 3천억 원, 순이익 1,500억입니다. 거의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하고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입니다. 2010년 가까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바이오 분야가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가 바이오 시밀러고요. 하나는 세포치료제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단일 항체 바이오 시밀러 승인을 내줬고요. 그게 셀트리온의 램시마하고 작년에 램시마의 이 SC 제형인 진펜테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없는 거라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송도에 현재 캐파가 60만 4천 리터, 그리고 제2공장 짓는 게 72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30만 리터가 되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국내에 26만 리터, 해외에 8만 리터, 34만 리터.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새로 신설하는 게 1공장, 2공장, 3공장 합쳐서 36만 리터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CMO인 론자가 원래는 28만 리터였는데 올해 로슈에 33만 리터를 M&A를 해서 61만 리터입니다. 위에 있는 삼성, 셀트리온, 롯데는 다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인천 송도에 200만 리터의 생산 규모가 위치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뿐 아니라 바이오 약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자금력이에요. 셀트리온과 삼바가 조 단위의 돈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향후에는 가격 경쟁력을 좀 더 좋게 하려면은 결국은 소부장, 이 세포 배양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인 배지, 레진 등을 국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세포 치료제를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기 세포 치료제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파미셀 하티셀그램, 2012년에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그리고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포 치료제는 글로벌 시장 진입에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하게 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했고,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벤처들이 소규모로 국내 임상을 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니까 별로 시장이 크진 않죠. 글로벌 시장 가려고 그랬더니 임상 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22년에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하고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총 구성 인원이 20명의 멤버가 있고요. 정부에서 12명이 들어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산업부 장관이 간사고요. 여기에 7개 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장관에 복지부 장관이 없습니다. 아직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정부에서 전략 산업을 할 만큼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넣어달라고 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촉직 민간인 8명이고요. 이 중에 산업기관 4명이 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영현 부회장, 네이버의 최수연 사장, 바이오헬스는 여기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바이오기 때문에 암만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회의 보시는 대로 바이오가 없습니다. 1차 회의의 전략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리하고 얘기해서 2차 회의에 바이오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올해 6월에 6차 회의에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지정을 하고 특성화 대학원 선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5개의 바이오 특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복지부 장관이 빠져 있고 바이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글로벌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거였고요. 여기는 30명의 위원이 있고 정부에서 당연직 13분,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복지부 장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도 들어와 있고요. 위촉직 민간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진한 과제는 한국형 알파-H 사업단, 지금 이름을 바꿔서 K-헬스 미래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를 크게 글로벌로 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에 있는 학교들과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글로벌 레벨을 갈 것인가 하는 거고요. 인재 양성, R&D, 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가능할까? 여러분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능하다. 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가 몇 분 더 많네요. 제가 들고요. 지금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분야고 저는 글로벌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재처럼 해서는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첫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글로벌 기업과의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1112 시가총액 아까 1000조, 연구비 17조를 쓰고요. 유한양행 시가총액 10조에 연구비를 3천억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한 500개의 제약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바이오 벤처가 있어요. 그걸 다 합쳐도 1년 연구비가 5조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바이오 쪽에 정책금융 자금이 5조 원이에요. 그럼 그걸 다 합쳐도 10조 원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한 회사가 1년의 연구비를 10조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게 규제 산업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FDA나 유럽의 EMA가 허가를 안 내주면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 미국, 유럽, 일본이 ICH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오려면은 이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게 ICH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기업과 FDA가 굉장히 공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를 요구하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무어의 법칙을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럼 그래프 보시면은 다이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1970년대는 1000개예요. 그게 1990년대 100만 개가 되고요. 2005년에 10억 개가 됩니다. 정확하게 거의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산업은 정말 피말린 산업입니다.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매년 신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무어를 거꾸로 하면은 EROOM입니다. 이름의 법칙이고요. 이름의 법칙이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이름의 법칙은 신약 허가 한 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이 9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스몰 몰리큘일 때는 10억 불로 10개 정도 허가 나왔어요. 근데 90년에 프로테인 드럭이 나오면서 10억 불 사용하면은 한 3개가 나오고요. 2000년에 1개. 지금은 하나 개발하는데 25억 불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난 50년간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약 바이오 산업은 계속 효율이 떨어지느냐. 이게 제약 바이오 산업은 신약물 개발하면은 특허 기간 20년 보호를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보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인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한테 기술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령 이제 매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 열리는 JP 모간 컨퍼런스 가면은 머크가 4일 동안 그 행사가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파트너링 미팅을 합니다. 4일 동안에 600개를 해요. 그럼 그 중에서 2-3개만 고르면 됩니다. 매년 그렇게만 고르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라이선스인해서 자기네 제품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글로벌 제약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캐시가 9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5조 10조 들여서 인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이한 비즈니스예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당뇨, 나는 비만, 나는 항암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도 여기에 태클을 못 걸어요. 워낙에 힘이 막강합니다.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블록버스터 팔로워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혁신 신약보다도 예를 들면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 올해 매출 35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는 이 키트루다와 병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나갈까 하는 거예요.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키트루다 적응증별로 몇백 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임상 연구비가 몇십 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암제 임상 3상의 목표가 뭔가요? 몇 개월 수명 연장입니다. 지금 이 약을 썼더니 12개월이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15개월이 되더라. 그럼 허가를 내줘요. 거기에 몇 조의 임상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 환자나 가족들한테는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인류에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돈을 쓸 만한 이게 항목인가?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정말 다른 데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글로벌 기업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DA는 계속 규제를 올리고 글로벌 기업하고 FDA는 이걸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여기 뭐 AI 등을 해서 효율성 증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제약 신약을 개발하려면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적응증에 반드시 대규모 임상 3상이 필요할까? 뭐 이거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지만은 저게 말이 돼 하겠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막대한 임상 3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임상 3상은 정부 자금도 지원이 안 돼요. WTO의 규정상.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글로벌 제약밖에 없습니다. 그냥 글로벌 제약이 꽃놀이패요. 그냥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갖다 바치니까 그거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지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목표가 기술 수출이에요. 우리가 국민 세금 받아서 밤새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가 잘못돼 있죠, 그죠? 그거를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그리고 3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연시하는 진입정벽도 이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힘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먹히지가 않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정말 제약 강국입니다. 정말 신약도 많이 개발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2014년에 재생의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중에 희귀질환은 임상 1상 후에 조건부 판매 허가를 내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임상 2상, 3상도 없이 임상 1상만 했는데 판매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FDA나 이마는 2015년에 재생의료학회 가면은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한 짓이냐 일본 이들은. 모르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상, 3상을 안 했기 때문에 7년 후에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데 안전하기만 하면은 유효성이 좀 떨어져도 살려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유럽의 세포치료제 하는 회사는 다 일본 가서 임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을 만드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숨은 거는 한국이 바이오시밀러로 저렇게 글로벌 활동한 일본 바이오니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재생의료만은 한국에 뒤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표하는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유럽에서 임상 2상이 끝난 거는 일본에 갖다 팔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세포 치료를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게 노벨상을 만들어줍니다. 야마나카 신야에게 iPSC,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노벨상을 만들어주는데 원래 노벨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20, 30년 정말 이제 인류에 써보고 혜택이 있으면 마련해 주는 게 노벨상이에요. 근데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40대 중반에 야마나카 신야한테 노벨상을 만들어주는 게 일본의 정치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본은 모든 재생의료학회에 본부처 홍보단을 보냅니다. 후생노동성 국장, 경제산업성 국장, 그리고 우리 시학자 같은 PMDA 국장,
그리고 기업 대표들이 가서 왜 재생의료는 일본에 와서 해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다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저는 이겁니다. 아시아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아시아 인구가 45억 명이고요. 미국 3.5억 명, 유럽 5억 명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US, 바이오 유럽은 정말 1000명씩 가요, 한국에서. 그리고 알다시피 바이오 유럽은 바이오 스위스, 바이오 이탈리아가 없습니다. 바이오 유럽 하나로 각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바이오 유럽이에요. 우리는 바이오 아시아가 없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바이오 재팬, 바이오 차이나 해봐야 그냥 국내 잔치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오질 않아요. 바이오 아시아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아시아를 만들어서 올해는 서울에서 하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하고 중국 뭐 이렇게 동남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 아시아는 참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이 라이선스 인하는 품목의 40%가 아시아 거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ICH가 아니고 ACH, Asian Council for Harmonization. 이런 적응증은 아시아에서 우리끼리 임상 이상만 하고 팔자. 그러면 미국, 유럽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시장이 있고 하면은 우리는 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하면 말아. 이걸 이제 가야만 아시아가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은 이 바이오 아시아는 이게 글로벌 기업들,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카운터 파티가 됩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관련 협회 등 민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중동을 또 합쳐야 됩니다. 중동은 돈은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 없고요. 미국, 유럽에서는 여기를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중동만 합치면은 굉장한 힘을 낼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포스트 반도체로 바이오 헬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산업이 되려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요. 적어도 200조 원, 300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에 보면 면역 항암제가 대세였고 작년 올해 이제 항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떴죠. 남은 미래 분야는 항노화입니다. 항노화 치료제. 이 캘리포니아에 2022년도에 항노화 타겟하는 벤처가 생겼는데 아르토스 랩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셀 리프로그램 만든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치환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리즈 A에 4조 원이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리즈 A는 400억이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40억 원도 잘 못 모아요. 근데 4조 원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미국에서 가장 큰 벤처인 아치벤처의 로버트 넬슨 등이 참여한 이런 분은 1조 2조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건강하게 노화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돈이 있으니까 거기 이사회 멤버나 과학기술단의 야마나카 신야, 아까 노벨상, 그다음에 제니퍼 다우드너, 이거는 유전자 교정, 진 에디팅으로 노벨상 받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뇌신경계 질환과 항노화 쪽인데 뇌신경계 질환은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아직 치매나 파킨슨을 제대로 못 고쳐요. 그죠? 그러니까 치매 10가지 했던 아밀로이드 베타다, 타우다 이렇게 한두 개 건드려서 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뇌 질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은 또 항노화하고 관계되는데 이런 걸 해서 세계 돈 많은 부자들이 말년에 스위스나 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게 하면은 가족들 데리고 이게 이제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첫째는 우선 인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결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대에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지난 20년간 공부 잘하고 우산 애들은 다 의대에 가 있는데 산업에 입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재생의료나 항노화 쪽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산업에 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최고 의료시설. 그리고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를 10년 이상 써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을 의료관광 쪽에 메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제안드리는 두 가지는 첫째는 지금 우리가 하던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유럽의 기술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되 문제는 많이 돌아오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제품화까지 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술 수출하면서도 한국이나 아시아 정도의 시장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이번에 렉나자를 이제 잔슨하고 허가를 받았지만은 그게 유한양행이 렉나자는 한국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우리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으로써 이제 이거는 기술을 보여줬고요. 이거 외에 이제 이거는 그대로 가되 세컨드 트랙으로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노화든 차별화 분야를 선택 집중해서 의료 관광을 연결시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우리가 새로운 분야, 재생의료, AI, 디지털 헬스, 오가노이드, 유전자 교종, 엑소점 이런 분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아시아 설립. 그다음에는 글로벌 하이 VC 펀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내 펀딩만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기업 간의 파트너링과 M&A, 과감한 규제 혁신. 결국은 이제 이걸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아서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전주기 생태계 홍보입니다. 이 하이 VC 중에 제일 보시면 플래그십 파이오니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VC인데 이 모더나를 기획 창업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아시아 담당 회장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를 도와줄 수 있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만 한국, 일본에 오피스를 두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벤처지만은 VC지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미국으로 가져가서 이 플래그십 파이오닝 안에 회사를 만들어요. 처음엔 회사 이름도 없습니다. 번호로 주고 만들다가 좀 좋아지면은 회사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CEO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데리고 온 사람이 하빈저 헬스라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CEO가 이전에 미국 FDA 커미셔너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 VC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미국 시작처장을 벤처 회사의 CEO로 앉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냐 없는 차이고요. 이런 회사는 그렇게 되면은 임상 전략이든 허가 전략이든 판매 전략이 글로벌 한 개 나오는 겁니다. 모더나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래그십이 CEO인 스티븐 방셀을 앉힌 거예요. 스티븐 방셀이 모더나의 생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CEO가 할 수 있는 역량 차이인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인데 리제너런이 정말 미국에서 정말 성공한 바이오 전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3조예요. 유한양행의 10배가 넘습니다. 1988년에 창업을 했는데 91년에 상장을 했고요. 이때 상장할 때 가지고 있던 임상 과제들은 다 실패를 합니다. 한국 같으면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8년이 지난 2006년에 처음으로 기술 수출합니다. 그게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를 배유에 기술 수출한 거고요. 이때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 시장만 50대 50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아토피 피부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사노피에 기술 수출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사노피가 임상을 개발하지만은 허가를 받으면은 임상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지불하고 시장을 50대 50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이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무조건 그냥 던져주지 말고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립한 지 23년 만에 아일리아가 첫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29년 만에 듀피젠트를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123조원은 아일리아 매출이 8조 원, 듀피젠트 매출이 6조 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리제너런이 성공한 5가지 성공 비결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먼저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트를 죽이는 실험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을 창업하고 회사를 만들면은 뭔가 우리 기술이 좋다는 것만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 과제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상업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런 실험을 해서 죽이는 실험을 해야만 이게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생결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이 약해요. 이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그냥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받는 거. 라이선싱 모델 다 바꿔야 됩니다. 제프 베조스 마지막 보시면은 아마존 대단합니다. 1997년 상장할 때 시가총액이 3,600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000조예요. 약 8,300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현재 이게 830억입니다.
아마존이 성공한 비율을 제 밑버저스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임상 3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외부 트렌드 적극 수용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빠르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바이오 헬스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 수출에 목을 매면 안 되고요. 정말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